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 교수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라티움 지방의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나라를 시작할 때에 주변 정세를 보면은 북쪽에는 에트루리아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바다 건너 카르타고의 세력이 이제 진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로마가 이제 어찌 보면 갓난아기처럼 탄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에 로마의 정치는 왕정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동생을 죽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후대 로마인들이 로물루스의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로마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키케로는 이제 로마가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해간 그 배경에 로물루스의 업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의 터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 도시들처럼 해안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륙에서 한 30km 정도 들어와 있는 티베리스 강가에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닷가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외부 문화의 유입이 어렵지도 않고 티베리스 강을 따라 내려가면 저 서부 지중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치를 잘 잡았다고 이제 키케로가 그 로물루스의 업적으로 크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초기에는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뭐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패거리들, 남자들, 목동들, 도망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무슨 불황자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로물루스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인구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피톨리움 언덕에 성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피처를 마련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에서 이제 남자들이 그리로 도망쳐 오면 그들을 다 로마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남자들만 가지고 나라를 꾸릴 수는 없죠. 가정도 그렇지만은 나라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은 인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주변 나라들이 로마를 나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같이 우리가 혼인도 하고 서로 제휴하자라고 했지만 다 냉담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로물루스는 사비니인들을 콘수스 축제에 이제 초빙해 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여인들을 약탈한 사건이 있었죠. 사비니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인들이 이제 로마와 사비니를 중재해서 화해와 연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비니인들이 퀴리날리스 언덕에 이제 정착하면서 로마는 처음에 세 부족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라틴족이 있고 사비니족이 있어서 세 부족으로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로물루스와 타티우스, 사비니족의 우두머리였던 타티우스가 공동 통치했는데 바로 이 전통이 앞으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잘 보여준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로마 왕정에서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로원입니다. 보통
세나투스라고 부리는 원로원은요, 이 왕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왕이 혼자서 임페리움을 하는데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왕의 명령권, 임페리움은 군대를 지휘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명하고 또 어느 땐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인데, 왕 혼자서 또 막 임페리움을 행사하면은 그 왕의 자질에 따라서 많은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왕의 통치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왕에게는 100여 명에 해당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왕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떻게 원로원을 만들게 됐느냐? 처음에는 100명의 원로 만드는 방식이요, 아주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또 민주적이에요. 고대 국가는 다 부족들, 뭐 시족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족들이 모여서 이제 한 그 부족을 이루고 또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세 개의 부족이 로마를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부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 이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부족의 부족장들에게 세 사람씩 추천하게 했어요. 왕이 한 사람 뽑고 세 부족에서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10명이 되잖아요. 부족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사이에 또 각 부족마다 쿠리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0개의 쿠리아가 있었는데요. 그 쿠리아라는, 그러니까 시족보다는 크고 부족보다는 작은 중간 단위인데요. 30개의 쿠리아에서 각 3사람씩 추천하게 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3이니까 90명, 총 90명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왕이 하나 선발한 사람, 세 부족에서 3명씩 뽑은 사람, 또 그거보다 중간 단위인 30개의 쿠리아에서 각각 3명씩, 그래서 도합 1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구성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리비우스가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좀 어찌 보면 너무 기계적이고 또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신은 뭐냐 하면은 원로원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을 그냥 어느 특정 세력들이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균형과 안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마 보통 사람들,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럼 뭐냐? 로마인들은 또 시민들의 모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임들을 민회라고 불렀어요. 민회는 로마 시민들 전체의 모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는 3개의 부족이 있는데 각 부족에 꾸리아라고 하는 중간 단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개의 꾸리아로 나뉘어져 있었고 로마 시민은 그 중에 어떤 꾸리아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민회는 꾸리아 단위로 모임을 갖는 꾸리아 민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선출할 때 원로원에서 이번에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라고 왕 후보를 추대하면은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모여서 30개의 꾸리아들이 한 명의 왕을 제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원로원이 추천해 준 것을 민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민주적인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왕과 원로원과 민회라고 하는 3개의 기관이 서로 균형과 어떤 면에서 안정을 이룩하고, 뭐 조금은 이 사회과학적 용어를 보면 밸런스 오브 파워가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고 균형을 갖게 했던 것이죠. 뭐 어느 사회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은 그러지만은 정말 평등할 수가 없겠죠. 더더욱이 전 근대 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어떤 이름이 됐든 엘리트와 평민 대중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로마 역사에서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귀족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처음에 로물루스가 원로원을 만들 때에 그 원로원의
지도자로 선발됐던 시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귀족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평민입니다. 귀족은 정치, 종교, 군사, 재판 등 중요한 공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은 또 대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어요. 토지 재산이 많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시간도 많았던 것이죠. 평민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정을 꾸리려면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누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농업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재배한다든가 농업 활동하고 또는 가축을 사육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뭐 상업 활동도 있었겠지만요. 고대 시대에도 신부는 평민이지만은 또 돈을 잘 벌어 가지고 또 부유한 평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족과 평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로물루스는 앞으로 만약에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은 이게 국가 공동체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가지고 평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귀족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평민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를 라틴어로는 파트로누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귀족들을 잘 이렇게 뭐 섬긴다고 할까? 또 귀족을 귀족으로서 예우를 해야지. 뭐 인간이 다 똑같은데 왜 너희만 권력을 독점하냐? 그래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공동체라는 게 다 역할 분담도 있는 거다. 이거는 파트로누스, 보호자와 크리엔스, 피보호자의 관계다. 즉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간의 신분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어떤 역할과 사적인 생업 활동을 잘 균형 있게 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자기 신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러려면 양자 사이에는 사실은 신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이 많은 부유한 그런 이제 경제인들, 재벌들이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하고 그런 것도 파트로누스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저 보호 피보호 제도는 그런 면에서 로마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또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자, 로마에 지금 그 초대 왕이었던 로물루스의 업적을 이제 이렇게 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를 터를 잘 잡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 제도, 왕과 원로원과 민회를 잘 조직했다는 거, 또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과 평민이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보호 피보호 제도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 그래서 로마가 이제 장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로물루스는 약 37년간 통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 성벽 밖에 있는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민회를 하던 중에 뭐 승천했다,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뭐 승천한 게 아니라 또 원로원들이 죽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이견들도 있어요. 뭐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로물루스의 통치는 로마 발전에 큰 힘이 됐다. 로물루스는 죽어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돌보고 로마를 돌본다는 또 소문이 그 후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누스 신이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소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없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앞으로 왕을 뽑지 않는다. 2명의 콘술이 1년 임기로 서로 합의하에 통치하는 것이 앞으로 로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원로원과 로마 인민의 나라다. 그래서 세나투스, 포폴루스케 로마누스, 이제 라틴어로 원로원과
로마 인민을 뜻하는 SPQR이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일종의 국호처럼 그 뒤에 로마 역사에 각인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유적지에 가면 SPQR이 다 찍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 교수입니다. 로마사는 1200여 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 전개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가 건국돼서 240여 년 동안에 어떻게 라티움 지방의 국가로 발전해 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왕정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루크레티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라틴계하고 그 다음에 사비니계가 서로 번갈아 통치를 했는데 5대 왕부터는 북쪽에 있던 에트루리아 출신 왕들이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민족 출신이 로마 왕이 됐다는 것도 대단히 특이하죠. 그는 이제 이런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의 사악한 딸 툴리아와 그 사위 타르퀴니우스에게 암살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주 사악한 사위와 딸이 이 권력을 장악해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라는 이름으로 통치됐습니다. 근데 수페르부스라는 이름은 이게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는 왕이 되는 과정도 아주 폭력적이었지만은 왕이 돼서도 원론의 권위도 무시하고 민의 동의도 무시한 참주가 돼서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통치 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과정으로 성립되고 또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할 때에 많은 그 민생을 위한 공공건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생겨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 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뭐 신전도 짓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국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때는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죠. 고대 시대 때 편리한 방법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전리품을 통해서 많은 재산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늘 하다 보면은 바로 끝나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면 좋은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로마의 장교들, 특히 귀족 장교들은 그냥 전쟁이 그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거기서 쉬면서 그 뭔가 새로운 국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농담도 주고받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나와서 오랜 기간 있는데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각자 자기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콜라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야, 내 마누라 이게 루크레티아가 있는데, 야, 내 루크레티아 같은 여자는 없을 거야. 너희들 아무리 그래 봐야 정말 내 아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뭐 술자리에서 한번 뭐 이제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자. 진짜 그 정도 될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우선 왕자들과 왕족들이 자기 마누라가 뭐 하나 가봤더니 뭐 거기도 똑같습니다. 젊은 이제 그 여자들이 뭐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편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저녁에 뭐 술판 버리고 막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막 이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 콜라티누스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네 마누라 한번 보러 가자. 근데 이제 콜라티누스의 고향은 로마에 있지 않았고 콜라티아라는 그 뭐 지방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그리로 또 달려가서 봤어요. 근데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루크레티아가 정말 그 여자 노예들을 거느리고 열심히
옷감을 잣고 있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봐라, 봤지? 이러면서 이제 콜라티누스가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자들이나 귀족들이 이게 조금 좀 그 화가 난 것이죠. 시기심도 나고. 그 중에 이제 아들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가 아주 심하게 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저 콜라티누스를 정말 수치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몰래 루크레티아의 집에 찾아가서 그 루크레티아를 이렇게 이제 성폭행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자 루크레티아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버지에게 가장 친한 사람 한 사람씩만 대동하고 급히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콜라티누스는 자기의 친구 동료인 브루투스를 데리고 왔고, 아버지 루크레티우스는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또 동료 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루크레티아가 그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그 섹스투스에 의해서 못된 일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또 아버지가 그거는 참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려고 그랬는데 루크레티아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자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반드시 복수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남편 콜라티누스가 대동하고 한 브루투스가 이 사건을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루크레티아의 가슴에서 칼을 빼서 들고 이 사건을 왕정 타도 운동의 씨앗으로 정치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르퀴니우스 왕가, 에트루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죠. 권력을 잡는 과정도 저렇게 난폭했는데 그 아래에서 그 아들이라는 놈이 로마의 귀족 부인을 이런 식으로 힘으로 억압해서 일을 벌였으니 우리가 더 이상 왕을 우리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둘 수 없다. 루크레티아가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까지 그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으니까 이 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왕정 타도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타르퀴니우스 왕은 축출됐습니다. 그러면 왕이 떠난 자리에 뭐 나라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래서 두 사람의 최고 지도자, 왕 대신 최고 지도자인 콘술을 뽑고 앞으로 우리는 로마는 더 이상 왕을 두지 않는 그런 최초의 나라가 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없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앞으로 왕을 뽑지 않는다. 두 명의 콘술이 1년 임기로 서로 합의하에 통치하는 것이 앞으로 로마다. 왕 대신에 인민이 선출한 로마 콘술 두 사람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로마 공화정은 저렇게 루크레티아 사건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원로원과 로마 인민의 나라다. 그래서 세나투스 포폴루스케 로마누스, 이제 라틴어로 원로원과 로마 인민을 뜻하는 SPQR이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일종의 국호처럼 그 뒤에 로마 역사에 각인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유적지에 가면 SPQR이 다 찍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은 뭐냐? 퍼블릭싱이라는 뜻이에요. 퍼블릭. 그래서 공동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라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국가 이념에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화라는 개념, 한자로 이제 공화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레스포블리카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우리가 번역어고요. 왜 번역어를 굳이
공화라는 공화국, 공화정으로 했느냐? 주나라의 여왕이라는 왕이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제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여왕을 쫓아냈습니다. 자,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거기 주본기, 주나라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면서 주공, 소공, 이상, 행정, 호왈, 공화, 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과 소공 두 사람이 이 권력을 이렇게 정사를 이제 행하니 이를 공화라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라는 말은 왕이 없는 시기의 통치 체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사람, 주공과 소공이 두 제후가 통치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요, 이 공화 시기라는 것이 딱 짧은 시간에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마천이 바로 그 뒤에 무슨 얘기예요? 이때부터 공화 시부터 무력에 의한 정치가 횡행하여 강자는 약자를 괴롭혔고 군대 동원력은 천자의 재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명분을 빌려 이국을 토벌한 공을 다투어 맹주가 되려고 하였다. 공화는 왕이 없는 통치인데 중국에서는 왕을 쫓아내고 보니까 더 혼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에서는 그 뒤에 다시는 왕이 없는 시대를 계속 생각할 수 없었고, 물론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1912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중국에서는 왕 또는 뭐 그게 황제든 그 국가 최고 통치자가 통치하는 그런 문화로 계속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군이 개국한 이래로 우리가 왕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1910년에 일제 합병이 됐죠. 그 뒤에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일제 지배하에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는 해방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헌법 정신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불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왕을 두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처음 만들어졌느냐?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의 첫 헌법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해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의 공화국들을 생각해 보면 공화국의 정신이 뭘까? 공화라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왕이 없는 제도, 왕이 없는 체제예요. 왕이 없으면 누가 통치합니까? 대한민국 누가 통치하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통치권을 받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러면 통치권을 가지면은 뭐 평생 통치합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이 정신이 공화정의 정신입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임기제를 두고 또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죠. 대통령뿐이 아니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오늘날 우리가 공화정의 그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갑자기 공화정 제도가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로마 공화정은 완성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것에 맞추어서 로마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 이념과 제도라는 것은 누가 계획해서 하루아침에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죠.